네, 안녕하세요. 사회과학대학교 데이터경영학과 김태동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기 문제 유형 분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실기 문제의 등급별 출제 유형입니다.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 관련해서 일단 3급 쪽에서는 회계 원리 수준의 재무회계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3급에서는 기준정보 입력하는 문제, 회계거래 입력 몇 개 하는 문제, 기말 결산 정리 몇 개, 단답형 조회하는 거, 그동안 자기가 입력한 거랑 기존에 있던 거랑 이제 결합돼서 불러들여서 답하는 거,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2급으로 올라가면 기본적인 재무회계 쪽에서 내용은 이제 비슷해요.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는 그런 걸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원가 회계가 추가됩니다. 원가 계산 과정을 입력하는 거. 자, 그러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원가 회계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머릿속으로 그 좌측에 있는 메뉴바 중에 메뉴바가 뭐 회계, 그다음에 인사급여, 물류관리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쪽에 회계가 아니라 이 물류관리 쪽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 원가 회계, 회계는 회계지만 원가 회계는 물류관리 쪽에서 접근을 시작한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1급으로 가면 기준정보 입력은 너무 쉬우니까 빼고 그다음에 요거 거래 입력, 기말 결산 정리, 단답형 조회, 그다음에 원가 계산 과정 입력, 그다음에 세무회계 일부가 약간 추가돼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문제, 사원 등록하는 문제. 사원 등록해야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급여가 계산이 되고 연말정산이 되고 하잖아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하는 거 이런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3급으로 갈 거다, 일단 응시할 거다라고 하면 저거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2급으로 갈 거다라고 하면 원가 회계 추가시키고 1급으로 할 거면 원가 회계가 조금 더 추가되고 그다음에 세무 분야가 소득세하고 부가세 일부가 추가된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는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 문제 유형 첫 번째 유형입니다. 기준 정보를 입력하는 문제예요. 뭐 쉬운 거 어려운 거 더 뭐 너무 극단적인 거 빼고요. 그냥 무난한 거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온다. 일단 우리가 할 때 구경하고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교재를 참조하시거나 뭐 다른 분의 도움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그때 가서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구경 한번 해보자고요. 자, 기준 정보를 입력하는 사례 이런 걸 물어봐요.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저거는 그 여러분들이 그 이게 버전 S 플러스과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다, 교육용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그 첫 번째 화면에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왼쪽에 회계, 인사급여, 물류관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회계 쪽 들어가서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등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규 부서 등록하고 신규 상품, 품목 등록은 이게 회계, 인사급여, 물류관리 중에 이 물류관리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에 거 두 개는 회계 쪽 들어가서 회계라는 메뉴바에 들어가서 아래 거 두 개는 그 물류관리라는 메뉴바에 들어가서 하시는 거다. 첫 화면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왼쪽 끝에 회계, 인사급여, 물류관리, 회계, 인사급여, 물류관리 요것만 계속 들어두세요. 이 안에서 내가 이 첫 화면에서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나중에 연습하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저랑 지금 말로는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들어가면 첫 화면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자마자 왼쪽 위에서 아래로 회계, 인사급여, 물류관리가 뜨겠구나. 그래서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거 회계 쪽 들어가서 무형자산 등록하는 거 회계 쪽 들어가서 여기 이제 기본 정보 등록하는 데가 있고요. 무형자산은 그 이렇게 하나, 둘, 세 번째 큰 네모칸 보면 거기에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오늘날 회계 쪽에서는 고정자산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고정자산이라는 용어는 이 세무 쪽에서 써요. 그래서 옛날에 고정자산이라는 용어를 회계 쪽에서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비유동자산이란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 비유동자산 안에 뭐 장기 투자 목적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세법에서는 이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두 개만 콕 집어서 고정자산이라고 아직까지 부릅니다. 세법 책에서도요. 다시 한번 우리 회계에서 말하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두 개를 콕 집어서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이라고 아직까지 부른다고요. 그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회계 쪽 들어와서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보면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부서, 자금부, 전략부 같은 거, 그 다음에 신규 상품 등록 또는 신규 품목 등록할 때는 물류관리, 물류관리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큰 틀을 그렇게 그리고 있으면 쉽게 그냥 들어가서 몇 번 놀다 보면 알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실수도 가면서 그다음에 관련 교재도 봐가면서 그러다 보면 재미있거든요.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일단 내가 머릿속에 큰 틀은 있어야 돼요. 이론적인 틀도 물론 있어야 되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조감도를 보듯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신규 거래처 내가 주식회사 우주광학, 주식회사 천문과학, 주식회사 우주광학은 매입처, 그다음에 주식회사 천문과학은 매출처다. 그다음에 거래처 코드, 뭐 대표자, 사업자 번호 이 전반적인 게 그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정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달라, 등록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거래처 등록 안에 이제 지금 우주광학에 들어가 있는데 저게 없으면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래처 등록할 때 여기 보면 일반 거래처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이라고. 그래서 일반 거래처냐, 금융 거래처냐, 카드 거래처냐 저렇게. 만약에 거래은행을 신규로 등록하겠다 싶으면 저기 금융 거래처로 들어가서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드 거래처는 말 그대로 카드 거래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서 기본사항, 사업자 등록번호, 뭐 대표 성명, 업태 종목,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처가 아까 주식회사 천문광학이었어요. 그래서 저기도 마찬가지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서 일반 거래처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다가 사업자 등록번호, 뭐 대표자, 업태, 뭐 이렇게 종목 같은 거를 입력해줘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대상으로 그 입력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계속 써먹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입력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거 입력된 걸 가지고 시험장에서 실제 써먹는 거예요. 일단은 입력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다음에 무형자산 등록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회계 쪽 들어가서 고정자산 등록을 찾아라. 고정자산 등록을 찾으면 무형자산을 등록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는 프로그램에 이런 게 뜰 거다. 고정자산 등록 안에 들어가면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라는 그다음에 그 코드번호 집어넣고요. 주요 등록사항에 보시면 저기다가 등록한 다음에 이게 한꺼번에 옆에 뜨거든요. 주요 등록사항에. 그래서 신규 얼마에 사왔는데 4번에 그 신규 취득 및 증가 얼마에 사왔는데 그다음에 잔존 가치는 얼마로 할 건데 별 언급이 없으면 잔존 가치는 이 바닥에서는 0으로 봐요. 그다음에 그래서 상각 기초가액이 300만 원 그대로 된 거고요. 상각 방법은 뭐 정액법으로 할 거다. 내용 연수는 5년으로 할 거다. 그럼 5년으로 하는 순간 5분의 1 이게 20%잖아요. 0.2가 이렇게 같이 뜨게 돼 있고요. 내용 연수 월수 그다음에 상각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입력하면 알아서 이렇게 떠오는 거고 지금 여기서 꼭 기억할 거는 여기 4번에 신규 취득 원가를 집어넣어 준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거 하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어떤 거는 우리가 입력해야 되지만 어떤 거는 연결돼서 또 뜨는 게 있어요. 들어가서 놀아보시면 알아요. 그다음에 여기 경비 구분 800번대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감가상각 하잖아요. 또는 이게 무형자산이니까 상각일 거고 그래서 800번대는 판관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에서 매출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다. 그 판관비 코드가 이제 800번대를 의미하는 거고요. 판관비 처리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되는 감가상각비를.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여기 300만 원에 뭐 5년에 이렇게 딱 뜨면 이제 이것도 같이 이제 연결돼서 이제 우리가 입력 또는 뜨게 돼 있는데 요거 보시면 요거는 뭐 이 숫자하고 이제 연결된 게 아니라서 그냥 따로 보실게요. 이게 무형자산이 300만 원짜리인데 이 상각 범위액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단 의미만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직접 놀면서 이게 뜨나 안 뜨나 내가 입력해야 되는 건지 그때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 상각 범위액은 세무상의 상각 범위액을 의미하는 거고요. 회사는 5만 원 상각했다.
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는 거거든 시스템상에서. 그래서 범액을 넘어가면 뭐 송금일산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인정 뭐 이런 식인데 그건 세법을 조금 공부하시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 세무를 감안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회계거래 입력합니다. 회계거래가 지금 이렇게 6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회계거래 입력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 최소한 분계가 떠오르고 있느냐. 분계가 떠오르지 않으면 이거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분계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큰 틀이 있으면 이 매뉴얼 보고서 들어가서 몇 번 놀면은 되거든요. 근데 이론적인 큰 틀 없이 이 프로그램 아무리 잘 다뤄봐야 이게 사당 누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기까지 보할 목적으로 동성전자에서 발행한, 그러니까 다른 회사로 발행한 회사채를 사왔어요. 970만 원에 액면 1,000만 원짜리인데, 근데 그 과정에서 수수료 2만 5천 원을 포함한 대금은 기업은행에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래서 야 이게 분계하면 이게 어떻게 분계가 되지?라고 했을 때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일반 전표 입력이 있어요. 일반 전표 입력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첫 화면 회계 쪽에 들어가서 들어가 보면 두 번째 쪽인가 거기 보면 그 일반 전표 입력이 보일 거예요. 그 일반 전표 입력이 보이는데 일반 전표 입력이 보이고 그 바로 밑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보일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부가가치세가 개입된 거래다라고 하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일로 들어가셔야 되고 부가가치세하고 무관한 거래다라고 하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부가가치세가 개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른 그 분류다. 거기 메뉴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부가가치세하고 부가가치세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일반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그런 거 구분하신 다음에 요거는 지금 다 여러분들이 분계를 떠올리면 그 회계원리나 중급회계에서는 공부했던 분계를 떠올리면 그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저기 뭐 차변에 뭐 얼마, 대변에 뭐 얼마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거래는요. 자 가지급금. 자 대표자가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는데 돈을 어디에 필요한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집어서 찔러 준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는 가지급금 처리해요. 저 임시로 지급한 거 가지금 처리하는데 그럼 나중에 돌아와서 항공권에 얼마 증빙 제출하고 그다음에 출장식 때 얼마 증빙 제출하고 자녀 선물 얼마 자녀 선물 이거는 회사에서 이거 저기 경비 처리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지금 이 전액 가지금 전액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잖아. 그럼 회계 메뉴바에 들어가서 오른쪽 끝에 어딘가에 가면 합계잔액 시산표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지금 가지금이 얼마 잡혀 있지? 그걸 가지고 찾아내서 여기 분계에 활용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거하고 거기서 150만 원 빼고 나중에 출장세 빼고 나머지는 대표자한테 현금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머리에 그려지면 보세요. 가지금 이거 합계잔액 시산표에다 찾아내서 400만 원 지급한 게 있었구나. 그중에 우리 인정되는 거 그 항공료하고 뭐 식대 있잖아요. 여비교통비 그거 합쳐서 315만 원이에요. 그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내야 되죠. 현금으로 받아내야 된 거. 그래서 그 차변의 여비교통비와 현금, 대변에 임시로 왼쪽 차변에 잡았던 가지금을 오른쪽으로 없애고 이제 그런 분계를 떠올리면서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자 주식회사 서울거울 상대 거래회사 중에 주식회사 서울거울이 있었는데 얘네가 부도가 났대. 동시에 외상매출금 100만 원, 단기대여금 200만 원을 전액 대손 처리하다. 대손 처리했어? 그러면 대손 처리하기 전에 이 회사 대손 충당금, 대손이 불량채권이에요. 충당금, 예상하는 금액. 대손 충당금은 불량채권, 회수 안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손 충당금이에요. 대손, 불량채권을 떠오르시면 돼요. 대손.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이 회계 처리할 때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이 얼마지? 이걸 또 찾아봐야 되거든. 그럼 다시 회계 메뉴바로 들어가서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 충당금 얼마 남아있지? 이 중에 얼마 없을 수 있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 그래서 충당금이 충분히 있으면 충당금을 떨면 되지만 모자라면 모자란 거는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즉시 떨어야 되거든. 지금 이 얘기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적어도 회계원리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이해를 못 할 텐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시간 투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대손 충당금이 등장했고 외상매출금이 이제 없어지는구나. 단기대여금도 없어지는구나. 대손 충당금 없애고 모자란 것만큼은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하는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 매출채권과 관련된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의 합친말이거든. 즉 외상매출금 또는 바드럼 합쳐서 매출채권인데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기타 채권과 관련된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에 들어가요. 저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 또는 뭐 다른 말로 기타 비용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개정 과목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런 걸 알고서 여기다가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자기 주식 200주를 200주 중 반을 처분했다. 그러면 자기 주식 얼마에 사왔지? 이걸 또 파악해야 되거든. 그러면 메뉴바 중에서 회계 쪽 들어가서 저기 그 합계 잔액 시산표를 찾아내서 거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 나 자기 주식 200주 얼마에 사왔지? 그 중에 반이니까 이게 원가가 얼마구나. 이제 그걸 떨어야 되거든. 그거 떨면서 더 받은 돈만큼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거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일단 개정 과목으로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고 분류할 때는 자본 안에 있는 자본잉여금 안에 들어가요. 너무 이렇게 두려워 마시고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 스토리를 아셔야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자기 주식 내가 이거 얼마에 사온 거지? 회계 쪽 들어가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뒤지란 얘기예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기업은행 보통제금 계좌에서 세금을 제외한 84,600원의 이자가 입금됐다. 그럼 이거 합치면 10만 원이거든. 10만 원이죠? 자, 합치면 10만 원인데 일단 회사는 여기 보세요. 10만 원 잡아요.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 수익이니까 오른쪽에 이제 대변에 잡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일단 10만 원 잡고요. 그 중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거는 84,600원이고 나머지는 이게 전문 용어로는 원천징수 당한 거거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선납세금이라는 선납세금 나중에 다시 세금 계산 다시 해서 앞으로 미래에 낼 세금에서 나중에 이게 차감받거든요. 근데 지금 미리 원천징수 당하면서 미리 낸 세금이다. 그래서 선납세금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중요한 거죠. 머릿속에 스토리가. 자, 그다음에 여기서 그다음 여섯 번째 책장, 즉 비품을 사왔죠. 비품을 사왔습니다. 비품을 사오면 비품은 유형자산이니까 또 고정자산 등록까지 해야 돼요. 회계 메뉴바에 들어가서 고정자산 들어가서 아까 무형자산 등록했듯이 비품 등록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스토리를 엮어가라. 실제로 여기 들어가서 내가 어디 들어가서 이 분계를 해야 되는지 이 입력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머릿속에서 그려놓고서 들어가라. 그다음에 그 거래 봤을 때 분계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게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야 돼요. 그만큼 실기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틀 없이 실기 따라갔다가는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다음 세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기말 결산 정리. 쭉 7가지 있잖아요. 7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시험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5번, 6번, 7번은 회계의 메뉴바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저기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그 항목을 찾으셔야 돼. 결산 자료 입력. 5번, 6번, 7번은 결산 자료 입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고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요거는 저기 물류관리 쪽하고도 같이 한 번 더 파악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 기말상품 재고액이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 그냥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화재 보험료 선급분을 계산한다.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서 지금 기간이 주어질 거예요. 기간이 지금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문제에서 그 기간이 주어지는데 만약에 11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를 지급했다. 아니면 12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를 지급했다. 그러면 결산은 바로 한 달 뒤 또는 두 달 뒤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1년치 지급해서 회사가 만약에 다 비용 처리해버렸으면 그 비용 처리한 거 중에 기간 경과분은 비용 맞는데 기간 경과되지 않은 거는 선급보험료라는 자산으로 잡아줘야 돼요. 반대로 회사가 선급보험료라는 자산으로 1년치를 다 잡았으면 기간 경과분만큼은 선급보험료를 없애주면서 비용 처리해야 돼요. 이런 스토리가 잡혀 있었는데 그럼 회사가 비용을 잡고 출발했을까? 선급보험료 잡고 출발했을까? 그걸 확인하려면 아까 회계 메뉴바에 들어가서 합계 잔액시산표 그쪽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본다는 거죠. 그럼 거기 들어가면 이 회사가 1년치를 지급하면서 보험료라는 비용 처리하고서 출발했구나. 아니면 선급보험료라는 자산 처리하고 출발했구나. 그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걸 일단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 2번에 뭐 이자 수익 계산하는 거, 뭐 월월 계산하는 거, 이건 뭐 단순한 계산 문제고요. 그다음에 3번 보세요. 현금 실살 결과 장부상 현금이 실제보다 장부가 많아. 실제는 적어. 그럼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금이 그만큼 빈다는 건데, 현금이 3만 원 비네. 현금이 3만 원 왜 비지? 근데 원인을 찾아봤더니 비용 처리 5만 원 안 했네. 비용 처리 5만 원인데 현금은 3만 원밖에 안 벼? 5만 원이 비면 똔똔이지만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야, 2만 원만큼 수지 마른 거네. 아, 이거 자비익 처리하겠구나. 이런 식의 스토리가 더 떠올라야 돼요. 임차료 선급분. 이것도 임차료 선급분인데 도대체 1년치 임차료를 얼마 줬는지, 기간이 얼마 지났는지 그걸 문제에서 확인하셔야 되고, 그 임차료를 지급할 때 임차료 그러면 비용이에요. 선급 임차료라고 하면 이건 자산이에요. 그럼 회사가 임차료라는 비용을 1년치 지급하면서 임차료라는 비용 잡고 출발할 수도 있고 선급 임차료라는 자산 잡고 출발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실무적으로는 비용 잡고 출발하지요.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어디다? 회계 메뉴바 들어가서 합계 잔액상표를 찾아라. 거기 들어가서 회사가 임차료 얼마 한꺼번에 냈는지, 그래서 기간 경과분은 임차료 비용 맞고 나머지는 선급 임차료라는 자산으로 바꿔줘라.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매출채권 잔액. 그럼 매출채권이 얼마 있지? 이것도 회계 메뉴바에 들어가서 합계 잔액 시산표 들어가서 매출채권 아까 뭐와 뭐 합친 말이라 그랬죠?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면 합한 말이다. 그 두 개를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잔액 중에 1%만큼 대돈충당금이 있어야 돼. 그럼 대돈충당금도 그 밑에 쭉 내려가 봐. 근데 현재 대돈충당금이 모자라. 그럼 이 비는 것만큼 그것만 이제 결산할 때 그 분개하고 이제 입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모자란 것만 대돈상각비 잡고 대돈충당금 늘려놓는다. 그래서 이게 보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동자산하다 감가상각비. 그럼 비유동자산 감가상각비 이거 마찬가지. 합계잔액상표 들어가서 어떤 비유동자산 뭘 감가상각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론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일반전표 입력, 부가세하고 상관없는 게 일반전표 입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서 이렇게 분개. 이게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분개예요. 분개할 수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놀면서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용법 매뉴얼에 따라서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오케이. 자, 결산자료 입력 관련해서 요거는 지금 기말상품 재고를 확정한 다음에 확정해서 집어넣으면 매출원가가 나오거든요. 기초상품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 더한 다음에 보세요. 상품, 기초에 있던 거, 이번 기회에 사온 거, 얘네들은 판매 가능 상품, 얘네들은 팔리거나 즉 매출원가로 가거나 기말 상품으로 남거나, 그죠? 양쪽 합계는 같아야 되고, 그러면 매출원가 구하려면 기초상품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상품 하면 매출원가 나오잖아요. 이 스토리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다.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를 확정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입력한 다음에 이 전표 추가 누르면 지가 알아서 관련되는 분개를 다 그 시스템 안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 분개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실기문제 단답형 조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서 입력한 거를 가지고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입력돼서 그걸 잘 찾아낸 다음에 거기다 맞게 쓰면 맞는 거고, 입력 자체를 잘못해서 찾아내봐야 그건 오답이잖아요. 자, 2월 1일부터 월 30일까지 손거울을 가장 많이 판매한 거래처 판매 수량 몇 개인가? 3월부터 7월까지 판매 관리비 현금 지출은 얼마인가? 5월부터 9월까지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에 그 거래처를 찾아내서 9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별거 다 물어보죠. 2018년도 제2기. 2기는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 7월 1일부터 12월 말. 이게 2기죠. 2기 예정이니까 그 2기 안에서 앞 3개월. 이게 2기 예정 신고 기간이에요. 그 3개월치 과세 표준 얼마인가? 그다음에 5번 6번은 그냥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 순액이 얼마인가? 매출채권 순액이 얼마인가? 이걸 찾아내려면 그 재무상태표에서 그 매출채권 금액 말고 그 밑에 대손충당금이 따라 나와요. 그거 뺀 금액을 순매출채권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매출채권의 장부금액이라고도 합니다. 순매출채권 이퀄 매출채권의 장부금액 똑같은 말입니다. 자, 6번에서도 이건 손익계산서 뒤져서 거기 기타 비용, 뭐 영업의 비용, 기타 비용, 거기 항목 있으면 기타 비용 찾아내서 그걸 써보란 얘기예요.
이 5번, 6번에 있는 그 이 KIFRS 재무상태표는요. 그 여러분들이 첫 번째 화면에서 회계라는 메뉴바 들어가서 이 오른쪽 이 하단 이 오른쪽 맨 마지막 이 박스에 보면 거기 KIFRS 재무상태표 뭐 KIFRS 손익계산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여기 품목별 판매 현황 여기 거래처의 판매 수량 요거는 품목별 판매 현황 들어가도 되고요. 물류관리 쪽에 품목별 판매 현황 가도 되고 물류관리 쪽에 거래처별 판매 현황이라는 그 항목으로 들어가서 찾아내셔도 돼요. 답은 똑같아요. 물류관리 쪽에 품목별 판매 현황 또는 물류관리 쪽 들어가서 거래처별 판매 현황 둘 중에 아무나 들어가도 다 똑같은 답을 구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1월계표인데 그 회계 메뉴바에 전표 입력 들어가서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1계표, 월계표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여기 판관비, 현금 지출액 3월부터 7월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처. 이거는 뭘 확인하는 거냐면 아까 세 번째 문제 있잖아요. 외상 매출금 회수액이 가장 낮은 거래처의 거래처를 찾아내라. 거래처를 찾아내서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인가.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뒤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뒤져라.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이 잔액 쪽을 가서 날짜 지정한 다음에 9월 말 현재 잔액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 날짜 지정할 때 9월 30일로 딱 지정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세요. 이 프로그램 매뉴얼 요거는 매뉴얼 보면서 그냥 하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론적인 스토리가 없으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이론적인 스토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자. 그러면 실무 프로그램 요거 좀 혼자 갖고 논다는 생각으로 그냥 들어가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클릭 해보고 그러다 보면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그렇게 실수하면서 반복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고 금방 이제 붙을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실기 유형 문제 분석 두 번째 하겠고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